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아내로 살고 있는 40대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요. 한 편의 드라마 같았던 제 인생 속 한 장면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가족에 대한 정의는 참 다양하죠. 누군가는 가족을 인생의 전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남보다 못한 관계라고도 합니다. 저도 한때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태어나고 자라면서 곁에 있는 당연한 존재쯤으로만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또 함께 살아가면서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단순히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 머무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제 삶의 힘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장 큰 고민이 되기도 하는 특별한 존재라는 걸요. 저는 우연처럼 시작된 만남으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인연이 이어져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서 배우는 것도 많았어요.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가족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닮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바람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울림이 되기를,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곁에 두고 있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한 끝에 원하던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던 목표를 이루고 난 뒤라서인지 대학생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매일이 즐겁고 설레었습니다. 아침에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마저 가벼웠고 강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늘 들떠 있었죠. 하지만 막상 한 학기를 보내고 나니 제 모습이 조금은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의 다짐과 달리 공부엔 점점 소홀해지고 그저 하루하루를 즐기는 데에만 마음을 쏟았던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니 동기들 중엔 지방에서 올라와 생활비와 등록금을 스스로 해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게 미안하다며 아르바이트를 내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고 힘들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멋져 보였습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저는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에만 의지하며 지내고 있었죠. 문득 그런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도 직접 뭔가를 해보고 싶다. 적어도 용돈 정도는 내가 벌어서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그 무렵 우연히 학교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지만 도전해보자는 마음으로 지원했고 운 좋게도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인연을 만나게 됐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저보다 한 학번 위인 남자 선배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선배가 먼저 제게 아는 척을 했습니다. 너 이주희 맞지? 우리과 후배. 나는 박상현인데 나 알고 있으려나 모르겠네. 너 여기서 일해? 안녕하세요, 선배님. 저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게 됐어요. 선배님도 이 시간에 일하시는 거예요? 어, 나는 한 3달 됐나? 혹시 알바 처음이야? 뭐 어려울 거 없어.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내가 도와줄게. 우연히 알게 된 선배와 저는 일하는 시간이 자주 겹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원래 사소한 일에도 걱정이 앞서는 성격이었는데 상현 선배는 정반대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고 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했죠. 그런 모습이 저와 너무 달라서 처음엔 낯설고 조금은 불편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굳이 제 옆에 와서 말을 걸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필요한 일을 미리 도와주는 선배가 솔직히 귀찮다고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행동들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선배가 진심으로 제 안부를 챙겨주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조금씩 제 마음은 선배 쪽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고백할 용기가 나진 않았습니다. 제 마음을 들키는 게 두렵기도 했고 혹시라도 선배의 마음이 다르다면 그동안 쌓은 편안한 관계마저 깨질까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저 혼자만의 감정으로 간직하며 조용히 선배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배가 오늘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마지막 날이라며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주희야, 나 오늘까지만 일하고 여기 그만둬. 나 군대 가야 하거든. 그래서 다음 학기도 휴학이야. 아휴, 우리 조금 친해지게 됐는데 아쉽게 됐다. 그치? 이제 나 없으면 주희 네가 실수할 때 누가 도와주냐? 그래도 뭐 너는 야무지니깐 잘하겠지? 건강하게 잘 지내. 2년이 있으면 내가 복학했을 때 또 만날 수 있겠지. 제 마음을 전해보기도 전에 선배는 다음에 군대를 가게 됐고 그렇게 우리의 인연은 갑작스레 끊기고 말았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회사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학창시절의 추억은 점점 잊혀져 갔어요. 하지만 혼자서 몰래 좋아했던 상현 선배만은 여전히 또렷하게 기억나더라고요. 같이 일하면서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거나 점심 먹으러 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앳된 학생들을 보면 선배와 함께했던 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선배가 잘 살고 있는지 궁금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동기나 선후배의 소식은 조금씩 들려왔지만 그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주희야, 우리과 동문회 열린다는데 너도 갈 거지? 어제 초대장 집으로 온 거 봤어.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갈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해.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가서 오랜만에 사람들도 만나고 좋잖아. 그리고 이런 데서 인맥을 넓혀야 사회생활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거래. 어색할 것 같은데. 그래, 알았어. 그럼 같이 가자. 처음 참석하는 자리라 망설여졌지만 오랜만에 친구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모임 장소에 도착하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보였습니다. 웃으며 인사 나누던 중 제 시선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함께하며 제 마음을 설레게 했던 상현 선배였습니다.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고 오래전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먼저 가서 인사를 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을 때 상현 선배가 환하게 웃으며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너 주희 맞지? 우와,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반갑다, 주희야. 넌 어떻게 하나도 안 변했냐? 예전 그대로다. 상현 선배 잘 지내셨어요? 저 알아보시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 제대하고 바로 복학을 안 했어. 사회생활 좀 더 해보고 싶어서 여기저기서 일하다가 생각보다 늦게 복학했거든. 복학했을 때 너 있나 기대 좀 했었는데 이미 졸업해버렸더라. 좀 아쉬웠지 뭐. 나 그동안 가끔 주희 네가 잘 사는지 궁금했었어. 상현 선배의 말을 듣곤 살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안부를 궁금해한 게 나 혼자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서 설레기도 했어요. 저희는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웃었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회사 다니고 있는 거야? 네, 벌써 3년 됐네요. 선배는요? 나도 그렇지 뭐. 평범한 회사원이야. 근데 이렇게 회사 다니다가 나중엔 내가 창업해보고 싶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 창업이요? 선배는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 가족들은 창업은 무슨 창업이냐면서 회사나 얌전히 다니라고만 하던데. 주희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모임이 끝나갈 무렵이 되어버렸죠. 선배는 늦었으니까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면서 자연스럽게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나란히 걷는 그 시간이 낯설면서도 편안했고 어쩐지 예전의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서로 연락처도 교환했습니다. 그렇게 다시는 만나지 못할 줄 알았던 인연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와 상현 선배는 종종 만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다시 한번 선배에게 마음이 끌렸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이 어떤지 알 길이 없었기에 또다시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배가 먼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예전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던 시절 저를 좋아했었다고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차오르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자 먼저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이후에는 선배의 집에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선배의 고향은 서울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도시였고 그를 제외한 다른 가족은 계속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상현 씨 가족은 어떤 분들이에요? 이제 곧 인사드리러 갈 건데 대충이라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특별한 건 없어. 전에 말했던 대로 부모님이랑 나이 차이가 나는 형이랑 형수, 그리고 5살 된 조카 미소, 이렇게야. 그럼 상현 씨 형님이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형은 공무원인데 계속 고향에서만 살았거든. 그러다 형수 만나서 결혼하곤 독립했지. 지금은 부모님 댁 근처에 살면서 자주 왕래하면서 지내고 있고. 상현 씨랑 형님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었죠. 6살.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보다 형이 더 무서웠다니까. 우리 부모님 맞벌이 하셨잖아. 그래서 형이 나를 엄하게 키웠지. 지금도 아버지보다 형이 더 어려워. 다음 날이 되었고 선배의 집에 가는 길은 기대와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그 긴장감은 금세 사라졌어요. 선배의 가족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시부모님이 될 분들은 참 좋은 분들이셨어요. 그의 아버지는 자상하고 다정다감하셨고 어머님은 깔끔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셨어요. 저희 엄마와는 다르게 기품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알고 보니 어머님은 초등학교 교사로 오래 계셨고 2년 전에 교감으로 퇴직하셨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선배가 말을 걸었습니다. 주희야, 우리 가족 직접 보니까 어때? 이렇게 가족들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상현 씨는 어머니랑은 진짜 안 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지. 우리 엄마는 말이야, 집에서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이 거의 없어. 심지어 우리 앞에서도 잠옷이나 편한 옷조차 입은 적이 없다니까. 엄마의 단정하고 꼼꼼한 성격은 우리 형이 제일 많이 닮았어. 이따 보면 알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앞으로 시댁이 될 가족의 분위기가 어떤지 조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단정하고
자기관리와 원칙을 중시하는 집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쉰 것 같은데 어느덧 저녁이 되었고 근처에 살고 있는 상현 선배의 형 내외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형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형수님은 전업주부로 5살 난 딸아이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형이 선배보다 6살이나 위라 그런지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거리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선배는 형을 조금 어려워하는 듯 보였고 형 역시 동생을 여전히 한참 어린아이 대하듯 하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상윤이 너 결혼할 거면 돈은 많이 모아놨지? 내가 예전부터 항상 말했잖아. 이제 결혼하면 책임감이 더 커지는 건데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 알겠어? 나도 이제 30이 넘었어요. 걱정 마요. 나도 알아서 잘하니까. 형님이 말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잘 들어야지. 다 너 걱정되니까 잘 되라고 하는 소리라고. 나중에 선배에게 들어보니 형은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집안의 자랑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반면 자신은 늘 형만큼은 못 미친다고 생각하며 자라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형이 어릴 적부터 자신을 강압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아마도 동생을 향한 애정의 표현 방식이 조금 서툴렀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역시 집에서 첫째로 자라다 보니 동생을 대할 때 그런 태도가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티격태격하는 두 형제의 모습을 보곤 옆에 있던 선배의 형수가 나섰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삼촌이 얼마나 성격도 좋고 일도 잘하는지 알면서 그러네. 오늘 손님까지 오셨는데 이런 모습만 보일 거예요? 주희 씨라고 했죠?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이 집안 큰며느리예요. 김은혜라고 하고요.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될 건데 잘 부탁해요. 상현 선배의 형수님은 형과는 달리 매우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남편도 형보단 형수님을 훨씬 잘 따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녀는 처음 만난 저에게도 상냥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대해주셔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 상현 선배의 형수를 도우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형님, 제가 도울 거 없을까요? 설거지라도 거들게요. 도울 거 없어요.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온 손님인데 물 묻히면 안 되죠.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더 어색해서 그래요. 그리고 형님이랑 대화도 더 해보고 싶었고요. 사실 시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궁금해서요. 상현 씨한테 물어봐도 자세히 말을 안 해주네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두 분 다 좋으세요. 아버지는 보는 것처럼 다정다감하시고 어머님은 조금 깐깐해 보이긴 해도 속이 진짜 따뜻한 분이거든요. 저희 친정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한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그때 친엄마처럼 저를 돌봐주셨어요. 상현 씨의 형수님은 우리 시어머니 같은 분이 없을 거라면서 그 마음은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이 집안의 일원으로 들어가도 괜찮겠다는 확신이 조금씩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와 선배는 1년쯤 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랜 인연 끝에 맺어진 결혼이었기에 그날은 누구보다도 특별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1년쯤 지났을 무렵 갑작스럽게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건강하시던 분이셨기에 그 소식은 온 가족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장례는 가족 모두의 슬픔 속에서 치러졌고 처음으로 저도 이 집안의 진정한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생전에 모든 일을 꼼꼼하게 정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재산 문제 역시 미리 정리해 두셨기에 남은 가족들이 크게 분쟁을 겪을 일은 없었습니다.
준비된 대로 유산은 시어머님과 두 아들에게 나누어졌어요. 대부분의 재산은 어머니에게로 갔고 나머지는 형제가 나눠 갖게 되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모든 가족이 시부모님 댁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형님 내외는 홀로 되신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엄마, 이제 저희랑 같이 살아요. 혼자서 이 넓은 집에 계시면 외롭지 않으시겠어요? 미수 엄마도 저랑 같은 생각이에요. 너희 마음은 알겠다만 나는 괜찮다. 내가 아직 누구 손에 의지할 정도로 늙은 것도 아니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도 않아. 너희 마음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그 마음만 받을게. 나중에 형님께서도 몇 번을 더 설득해봤지만 시어머니의 뜻은 완고하셨습니다. 결국 어머님은 원래 살던 집에서 홀로 지내시게 되었어요. 다행히 가까이에 사는 형님이 자주 찾아뵈며 살뜰히 어머님을 챙기는 것 같았어요. 반면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저는 형님처럼 홀로 되신 시어머님을 챙겨드리지 못하고 형님께만 모든 짐을 지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형님이 좋아한다는 과일을 사서 형님 댁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점심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동서 나야, 과일 잘 받았다고 말하려고 전화했어. 아니 근데 뭘 이렇게 비싼 걸 사서 보냈어. 형님이 예전에 과일 좋아한다고 해서 보냈어요. 형님 혼자 힘든 일 다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아유, 죄송하기는 뭐가. 멀리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동서가 노는 사람도 아니잖아. 나 혼자 일 다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불편하지 말어. 그리고 어머니 모시는 것도 당연히 내가 할 일이기도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형님 덕에 저는 비교적 시댁일엔 신경을 쓰지 않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별 탈 없는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잘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할 말이 있다며 분위기를 잡더라고요. 여보 있잖아. 나 회사 관두고 자영업을 해보고 싶어. 언제까지 회사 다닐 수도 없는 거니까 차라리 일찍 퇴사해서 하루라도 젊을 때 하고 싶은 일 해보고 싶어. 모아둔 돈은 있어요? 처음부터 전액 대출하면 일하면서도 빌린 돈 갚느라 허덕인다고 하던데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 있잖아. 그걸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솔직히 저는 썩 내키진 않았지만 남편은 그 이후로도 계속 저를 설득했죠. 생각해보니 남편은 예전에 다시 만났을 때도 창업을 하고 싶단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오랜 꿈이었던 거예요. 남편은 퇴근 이후나 주말마다 장사를 하는데 필요한 걸 알아보려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니 끝까지 막을 수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아내로서 응원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저도 같이 남편을 도와 창업을 준비했는데 막상 알아보다 보니 남편이 가진 돈으로는 가게를 내기엔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님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 처음 맞는 생일이라 형님이 가족 모두 함께 모여 축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 역시 좋은 생각이라 여겨 남편과 함께 작은 선물을 준비해 시댁으로 내려갔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따뜻하게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며 생일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모여 앉아 있을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남편이 갑자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가족들 다 모인 김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회사 그만두려고요. 예전부터 창업을 해보고 싶었어서 자영업 해보려고요.
전 깜짝 놀라서 시댁의 반응을 살폈는데요. 아주버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은 남편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사 그만두고 창업을 하고 싶다고? 상은아, 너 창업이 말처럼 쉬운 일인 줄 알아? 형, 나도 알아볼 만큼 알아봤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꺼내는 말이야. 생각만 하는 거랑 실제는 달라. 내 친구들도 퇴사하고 받은 돈으로 장사했다가 망한 애들이 한둘인 줄 알아? 잘 알아봤다고 해도 망하는 애들이 수두룩이다. 그리고 듣자하니 가게 하나 차리는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데. 상은이 너 돈은 있어? 형이 무슨 말 하는지 잘 알아. 근데 나 그냥 하는 말 아니야. 이런 마음 먹은 지 꽤 됐어. 하면 잘할 수 있다고. 그런데 형 말대로 돈이 조금 부족해. 그래서 말인데 형이 나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뭐? 회사 그만둔다는 것도 황당한데 갑자기 돈? 상은아, 너는 성격상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아서 생활하는 게 맞아. 네가 가게 차리면 분명 얼마 못 가 말아먹을 거다. 저는 아주버님의 말투와 태도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주버님도 분명 동생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지만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내뱉을 필요가 있었을까 싶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남편도 대꾸하지 않고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자신을 향해 무시하는 듯한 형의 태도에 남편은 참지 못하고 맞받아쳤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아주버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형은 왜 꼭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장사를 하면 말아먹을 거라니. 왜 아예 망하라고 제사를 지내지 그래? 나한테 돈 빌려주기 싫어서 일부러 그렇게 내 기 죽이는 거야? 형은 항상 그랬어. 내가 형 뜻대로 안 하면 기 죽이고 심한 말로 사람 자존심이나 깔아뭉개고. 그리고 막말로 형이 내 부모야?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돈 빌려주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해. 야 박상현, 너 지금 말 다 했어? 너 지금 위아래도 없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내가 틀린 말 했어? 네가 어렸을 때부터 그동안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있긴 해? 군대 갔다 와서도 돈 벌겠다고 하다가 졸업이나 늦어지고 말이야. 결국 두 사람은 시어머님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생일 축하 자리였던 시어머님의 집은 순식간에 싸늘한 공기로 가득 차버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숨을 죽이고 두 형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님 앞에서 벌어진 다툼이라 말리고 싶었지만 이미 화가 난 두 사람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는 어려워 보였어요. 그동안 쌓인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하며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서로의 자존심이 부딪히는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형제가 싸우고 있던 모습을 바라보기만 하시던 어머님께서 냉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둘 다 그만하지 못해? 지금 나이 든 엄마 앞에서 다 큰 자식들이 뭐 하는 거야?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내 생일에 모이자고 한 거냐? 너희 안 사람이랑 자식 보는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아? 엄마, 상윤이 이 자식이 하는 말 못 들었어요? 한참이나 어린 게 형한테 눈 똑바로 들고 대들잖아요. 그러는 너는 형으로서 떳떳하고? 내가 보기엔 너희 둘 다 똑같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키웠니? 며느리 앞에서 내가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어. 둘 다 그만해라. 시어머니가 한 소리를 하자 그제야 형제의 다툼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속이 상했는지 바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남겨진 형님께서 미안한 표정으로 저희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삼촌 미안해요. 그이도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 거 알죠?
마음은 안 그런데 말하는 게 서툴러서 그럴 거예요. 형수님, 형이 맨날 저 걱정된다면서 저러는 거 어디 하루 이틀입니까? 그동안은 저도 참았는데요. 이제 더는 못 참겠습니다. 형수님, 엄마, 저희 오늘은 이만 올라가 볼게요. 삼촌, 시간도 늦었는데 자고 가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이랑 다시 이야기해보고요. 아니요, 형수님. 하루 더 있어봤자 우리 형 마음 안 바뀌어요. 그리고 형이 돈 빌려준다고 해도요. 제가 이젠 받기 싫습니다. 여보, 일어나. 이만 가자. 엄마, 오늘은 죄송해요.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형님이 남편을 달래주었지만 이미 마음이 상했는지 원래 하룻밤 자고 가려고 했던 것과 달리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시댁을 나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어렵게 대출을 받아서 가지고 있던 돈과 합쳐 가게를 차리게 됐어요. 남편의 가게는 닭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었고 제가 보기에도 걱정이 될 정도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매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쉬는 날도 없을 정도로요. 한 번은 걱정이 된 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쉬는 날도 없이 일하다가 당신 쓰러지는 거 아닐까 걱정돼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는 게 어때요? 아니야, 자리 잡을 때까진 내 몸 부서져라 해야지. 그리고 이왕 시작한 거 잘해서 성공하고 싶어. 이제 조금씩 입소문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 무시했던 형한테도 보여주고 싶어. 나도 이렇게 잘할 수 있다고. 시어머니의 생신날 있었던 아주버님과의 다툼이 남편에겐 큰 상처로 자리 잡은 듯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말대로 형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악착같이 일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남편의 가게는 오픈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행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가게가 자리를 잡고 명절이나 시아버지 제사에 시댁에 내려가서 몇 번 더 아주버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남편은 마음에 앙금이 남은 것 같았어요. 말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만 보고 가게 핑계를 대고 바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아주버님 역시 동생의 그런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형제 사이는 조금씩 멀어져 갔어요. 중간에서 저와 형님이 형제 사이를 다시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제 명절이 돼도 가게가 바쁘다면서 시댁에 아예 내려가지도 않게 되었죠. 저는 그런 게 죄송해서 시어머님께 자주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둘째예요. 혹시 전에 말씀하신 거 결과는 나왔나요? 어머님 건강검진하러 병원 가신다고 하셨던 거요. 어? 아유, 내가 깜빡했네. 그거 결과 나왔지. 걱정할 거 없다더라. 다 괜찮대. 시어머니는 제 전화를 반갑게 받으며 이야기를 하다가도 가끔 제가 해줬던 말을 잊어버리거나 어머님이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 그제야 떠오른 듯 말씀하셨죠. 이상하게도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시어머니의 상태를 말씀드렸어요. 형님, 요즘 어머니 뭐 이상한 거 느낀 적 없으세요? 저랑 통화하면서 말씀하셨던 거 기억 못하기도 하시고 자주 깜빡하시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말한 거라면 몰라도 엊그제 얘기했던 것도 잊어버리시고요. 아무래도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실 수 있지. 그 나이 때 어른들 다 그러셔. 우리 엄마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고. 형님, 우리 어머니가 깜빡깜빡 하실 분이에요? 저는 어머님이 혹시 치매가 아니실지. 동서 말 조심해. 어머닌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런 낌새가 있었으면 벌써 알았겠지. 어머님 건강하시니까 걱정 마. 그리고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도 말어. 알았어? 형님은 다정했던 평소와 다르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지만 형님 말대로 가장 가까이서 시어머니를 보는 형님이 괜찮다고 하니 제가 괜한 생각을 했다 싶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형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일하는 시간에는 먼저 전화하는 일이 자주 없는 분이기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동서, 삼촌이 연락이 안 돼서 전화했어.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 자세한 건 병원 와서 이야기하자. 삼촌이랑 지금 바로 내려와. 전화를 받은 뒤 저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가 치료를 받고 있던 병원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착하니 형님과 아주버님이 계셨어요. 형님 말로는 어머니께서 최근에 입맛이 없다면서 식사를 잘 하지 못하셨는데 그 일로 몸이 약해져서 쓰러지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서울에서 내려온 걸 보자 별일도 아닌 걸로 왔다면서 한 소리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왜 내려온 거야? 가게는 어쩌고? 둘째도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 아니니? 대체 누가 알려준 거야? 첫째 너니? 너는 왜 쓸데없는 일을 했어?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쓰러지신 건 모르고 지나갔으면 저희도 마음이 더 불편했을 거예요. 형님이 알려주셔서 다행이죠. 이왕 내려온 거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하루 자고 갈게요. 아휴, 괜히 나 때문에 다들 힘들게 한 건 아닌가 싶네. 얼른 집에 가자. 가서 같이 밥이라도 먹자. 시어머니가 수액을 다 맞은 뒤 가족들은 모두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깊어 바로 서울로 올라갈 수 없었던 저희 부부는 시댁에서 하루 묵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방에서 조용히 쉬고 계셨고 형님의 가족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형님과 함께 부엌에서 간단히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남편과 아주버님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제 귀에도 들어왔어요. 아주버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상윤아, 이제 엄마도 예전 같지 않으셔. 오늘 일만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주 내려와서 얼굴 보여드려라.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한다고? 너는 꼭 말을 그렇게... 됐다.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더하니? 아무튼 자주 내려오겠다고 한 약속은 지켜라. 두 형제의 골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것 같았습니다. 쉽게 화해할 것 같진 않았죠. 이제 어머니도 몸이 안 좋으신데 형제가 언제까지 저렇게 지내는 걸까 걱정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조카가 형님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 소원대로 됐네? 그치? 제가 놀라서 조카를 쳐다보자 형님 역시 깜짝 놀란 듯 아이의 입을 막으며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아유, 얘가 이상한 소리를 하네. 미소 너 여기 있지 말고 거실 가서 아빠랑 같이 놀고 있어. 형님, 미소가 방금 한 말 무슨 말이에요? 나도 몰라. 미소가 아직 어려서 그런가 가끔 이상한 말을 할 때가 있어. 신경 쓰지 마. 형님은 별일 아니라는 듯 넘기려고 했지만 저는 조카의 말을 들었던 순간부터 마음이 묘하게 불편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형님의 가족들이 돌아간 뒤에도 저는 조카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전화로 들었을 때만 해도 시어머니의 건강은 문제가 없다고 했고 형님 역시 괜찮다고 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쓰러진 것도 뭔가 이상했죠. 꼭 형님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와 형님에 대해 직접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은 가게를 비워둘 수 없어 다음날 바로 올라갔고, 저는 이왕 내려온 김에 이틀 정도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행히 기운을 차리셨지만 잠시 저를 알아보지 못하다가 이내 제 얼굴을 기억하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때 형님이 죽을 써서 시댁을 찾아왔어요. 어머, 동서, 서울 안 올라가? 회사 안 가도 되는 거야? 네, 휴가 냈어요. 그동안 형님 혼자 어머니 돌보느라 고생하셨잖아요. 며칠만이라도 제가 같이 있을게요. 어, 어,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어머님은 식사하셨어? 네, 아침 드셨어요. 근데요, 형님,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저한테 누구냐고, 왜 아가씨가 우리 집에 있냐고 하셨다니까요. 아유,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가 깨어나셔서 그랬나 보다. 원래 갑자기 그런 일 당하면 순간 사람 얼굴 못 알아보고 그럴 수도 있대. 아, 참, 동서. 내가 오늘 들러야 할 곳이 있는데 늦을 뻔했네. 이따 점심 때 이 죽 어머니 드리면 돼? 부탁할게. 형님은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낮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청소며 빨래를 하다가 부족한 생필품을 사기 위해 마트에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마트로 향하던 길에 우연히 형님이 어딘가로 급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형님을 부르려다가 급히 입을 다물었어요. 계속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형님에 대해 알아볼 기회가 이때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형님의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던 형님은 어느 한 건물 앞에서 멈춘 뒤에 이내 그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곳이 어딘지 확인했습니다. 입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치매 환자 가족교실. 형님의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신 상태였기에 그쪽과 관련된 일은 아니었고, 그렇다면 이곳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곳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건물에는 그 교실만 있는 게 아니기에 다른 곳이라도 간 건가 싶어서 호기심과 걱정이 섞인 마음으로 건물랑까지 따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형님은 정확히 치매 환자 가족교실의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동안 기다리며 형님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1시간이 훌쩍 지나 수업은 끝이 났고, 수업을 듣고 나오다 저를 마주친 형님은 들켜선 안 되는 걸 들킨 것처럼 깜짝 놀란 눈치였어요. 동서, 동서가 여긴 어떻게 왔어? 아까 마트 가다가 우연히 형님이 여기로 들어가시는 거 보고 따라왔어요. 형님,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동안 형님이 저한테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느끼긴 했는데 대체 뭔데 그러세요, 네? 동서, 여기서 이러지 말고 자리 옮겨서 얘기하자. 따라와. 형님은 저를 데리고 근처에 있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제가 모르고 있었던 이 일의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형님이 말해주는 사실은 하나하나 전부 다 놀라운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동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당분간은 동서만 알고 있겠다고 약속해줘. 그래야 내가 말할 수 있어. 삼촌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겠어요, 형님. 그이한테도 말 안 하고 저만 알고 있을게요. 대체 치매 환자 교실은 왜 가셨던 거예요? 그게 말이야. 사실은 어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 받으셨어. 그날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깔끔하고 똑똑하신 분이 치매라니.
직접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어머니가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제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시면서 치매 검사도 같이 하셨나 봐. 근데 그걸 가족에겐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 형님도 직접 들으신 게 아니에요? 그럼 치매라는 걸 어떻게 하셨는데요? 어머니 집 청소해드리러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 초기 치매 진단 받으시고 일기를 쓰기 시작하신 것 같은데 그걸 내가 보게 됐거든. 거기에 어머님이 이렇게 쓰셨더라. 내가 기억을 잃어가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짐이 되고 싶지도 않다고. 그리고 치매 때문에 가족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도 싫다는 말만 가득한 거야. 형님의 말을 듣고 나자 평소의 시어머니라면 평생 깔끔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만 보여주신 분인데 치매로 자신이 점점 병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형님 아무리 그래도 아주버님이랑 저희 남편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동서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어머님께 말씀드렸어. 어머님이 치매라는 거 우연히 알게 됐고 자식들한테도 말하자고. 근데 어머님이 당분간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시더라. 준비되면 직접 말하겠다고 말이야. 내 생각엔 어머니가 더 기억을 잃어가기 전에 두 형제가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는 걸 보여드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효도 같아. 그래서 어머니 쓰러지셨을 때 다 모일 수 있게 동서한테도 연락한 거야.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형님은 시어머니의 치매가 심해질 경우를 대비해 스스로 치매 환자 가족교실을 다니며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였어요. 평생을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어머니의 마음과 그 뜻을 존중하며 최선을 다해 돌보려는 형님의 배려가 눈앞에서 선명히 느껴졌습니다. 그 후 가족들은 시어머님이 치매로 기억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 직접 이야기를 꺼내기 전까지는 모두가 모른 척을 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처음에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건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두 사람은 마치 언제 싸웠냐는 듯이 서로 사과를 했습니다. 상현아, 내가 생각이 짧았다. 너도 이제 30도 훌쩍 넘겼고 한 가정의 가장인데 너무 어리게만 본 것 같다. 앞으로 나도 말도 조심하고 너를 존중할게. 형, 나도 잘한 거 없어.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형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미안해. 저와 형님은 두 형제가 서로 사과하고 다시 예전처럼 지내는 걸 보곤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날 이후로 예전보다 더 자주 모였어요. 꼭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주말이 되면 모여서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어머니에게 좋은 추억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드리기 위해 좋은 곳에 가고 사진을 찍고 가족의 행복한 기억을 만들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더 이상 자신의 치매를 숨길 수 없다는 걸 느끼셨는지 가족들에게 솔직히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형님은 주저하지 않고 말했어요. 여보, 그리고 삼촌, 어머닌 제가 직접 모시고 싶어요. 사실 그동안 나름 치매 환자 가족교실 다니면서도 준비도 조금씩 했어요. 저희 친정부모님 돌아가시고 힘들 때 어머니가 든든하게 제 옆에 계셔주셔서 그 시간 보낼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싶어요. 정말? 당신이 할 수 있겠어? 나야 당신이 해준다고만 하면 고맙지. 그럼요. 어머니 치매란 사실 알고 나서부터 마음먹은 거예요.
걱정 마요. 아주버님과 저희 부부는 형님의 결단에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이후 형님 가족과 어머니는 살림을 합치셨어요. 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점차 심해졌지만 가족들은 한마음으로 어머니를 살뜰히 돌봤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항상 바라던 화목한 가족을 지켜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두 아들이 다시 형제간의 오해를 나누며 잘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가족의 따뜻한 기억을 마음에 간직하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도 저희 가족과 형님 가족은 어머니의 바람을 되새기며 서로를 더욱 배려하고 우애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작은 이해와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날 이후 저는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움과 깨달음을 준 건 다름 아닌 가족이었습니다.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된 인연이었고,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지도 못한 갈등과 오해가 쌓였고, 형제 사이의 틈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건 때론 가장 큰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서로를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라는 것을요. 오늘 제가 전하려는 건 바로 갈등을 넘어 다시 하나가 된 가족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의 마음에도 따뜻한 위로가 전해졌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